네, 계속 보시죠. 문제 한번 볼게요. 376쪽에 지금 우리 요건 봤는데 376쪽에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번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점유를 취득하고 나중에 채권이 생겼다는 거죠. 상관없다 그랬죠. 채권과 점유는 결련성이 필요 없고요. 1번 틀렸고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를 해도 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안 되고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뭐가 틀렸어요? 유치권에 기한 반환이라는 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침탈당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만 되지 유치권에 기한 것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뒤에 바로 유치권자의 의무에서 나오겠지만 원래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용은 가능하다고 했냐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라고 했죠. 틀렸고 5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그렇죠. 중요한 말은 상환기간이 허용되면 변제기가 연장이 된 거죠.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건을 봤으니까 유치권의 효력인데요. 먼저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죠. 인도 거절권이 있고. 그 유치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대세적 효력이 있죠. 대세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판례 본 게 뭐였냐면 경락인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느냐.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할 수 있죠. 누구한테라도 거절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 근데 경락인에게 뭘 할 수는 없다고 했냐면 그렇죠.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돈 갚으라는 것은 채권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막 하면 안 되고 채무자에게 해야죠. 그래서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은 가능해도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도급 계약을 해서 이 을이 갑소유 건물의 공사대금을 받을 게 있다. 그럼 공사대금을 아직 못 받았으면 을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가 실행이 됐어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다. 그러면 이 경락인이 경락대금으로 예를 들어 1억 원을 냈다면 요 유치권자는 요 배당에 참가해서 이로부터 자기 공사대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우선 변제가 안 되죠. 이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고 그러면 경락인이 그거 내 거니까 달라고 하면 이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근데 경락인에게 찾아가서 그 돈 나한테 달라라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채무자는 갑이지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락인은 채무를 인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돈 갚으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죠. 그리고 재판상 행사와 관련해서 유치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직권조사해 주느냐? 직권조사하지 않죠. 직권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주장해야 되고요. 그럼 이게 주장되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한다고 했냐면 상환급부 판결을 한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 우리가 어디 가서 또 공부할 거냐면
동시행 가면 또 나오죠. 동시행 양변권도 직권조사해주지 않고 주장을 해야 되고요.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상환급부, 다른 말로 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죠. 만약에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떤 판결하냐면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그림에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자잖아요. 소유자가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법원에다가 뭐라고 주장해야 되냐면 나 유치권자야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소하는 거예요? 원고 전부 승소예요. 을은 병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 난다는 거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해서 인정되면 법원은 무슨 판결하냐면 서로 주라. 너는 빨리 건물 주고 너는 빨리 돈 주고 이렇게 해라라고 상환 이행 판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유치권자가 경매할 수 있느냐? 유치권자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는데 근데 이것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죠. 어차피 우선 변제는 못 받는다고 했고요. 그럼 유치권자의 경매는 소위 환가를 위한 경매. 그러니까 변제가 용이하게 금전으로 전환시키는 환가를 위한 경매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옳은 지문인 거예요. 그죠? 옳은 거죠. 자, 조문을 좀 보고 갈까요? 378쪽에 322조가 있죠. 322조 1항을 볼게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변제 받으려고 경매하지 뭐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는 지문이죠. 근데 뭐는 안 된다고요. 우선 변제는 안 되는 거예요. 변제 받기 위해 경매를 실행할 수는 있다. 청구할 수 있는데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다라는 점 주의하시고 그러면 이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되느냐라고 물으면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1순위로 제일 빠른 애가 저당권, 그 다음에 뭐 B가 전세권, C도 저당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D가 유치권을 취득했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얘는 이게 순서가 이렇다는 거지 등기부에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제일 늦게 유치권이 성립이 됐어요. 근데 이게 경매가 실행됐다. 그럼 어디부터 소멸하는 거죠? 제일 빠른 저당권. 얘가 말소 기준이니까 소멸하는데 그러면 이 유치권도 함께 소멸하느냐 유치권은 존속하느냐죠. 존속해요. 그래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럼 물론 이때 유치권 가지고 경락인에게 인도를 거절하려면 이 유치권이 언제까지는 성립이 됐어야 돼요. 압류 전까지는 성립이 됐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비교했던 건 뭐냐면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한 경우죠. 자,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이때는 유치권이 어떻게 돼요? 소멸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누가 경매를 실행해도 유치권은 존속하는 거야. 근데 유치권자가 자기가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변제는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고 일반 채권자와 동등하게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유치권자의 경매권이 있고 또 유치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었냐면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었죠. 간이변제 충당이라는 건 뭐였냐면 말 그대로 간편하게 변제 충당한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경매에 붙이기에 부적당하면 그 물건을 자기 채권에 그냥 충당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법원에 청구해야 돼요? 법원에 청구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간이변제 충당이 인정이 되고요. 그 유치권자는 파산 시에 뭐가 인정이 되냐면 별채권, 파산 시의 별채권이 인정이 되고 이건 뭐 모든 담보권자에게 다 인정이 돼요. 파산 재산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실수취권이 있죠. 이 과실수취권은 뭐였냐면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자기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 주고 있을 때 을이 이 물건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차를 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임차를 해주면 병이 을한테 뭘 주게 되냐면 차임을 지급하게 되죠. 이 차임이 바로 뭐예요? 법정 과실이죠. 그러면 이 차임을 자기 채권에 그냥 바로 뭐 할 수 있냐면 충당할 수 있다. 과실을 수취해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면 요게 인정되려면 요 갑이라는 사람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돼요? 얻지 않아도 돼요? 반드시 얻어야 되죠. 승낙을 반드시 얻어야 되고요. 만약에 승낙을 얻지 않고 다른 사람 빌려주면 정당한 행위예요? 위법해요? 위법하죠. 승낙 없이 뭐 할 수 없다고요? 사용하면 또 우리 반사적으로 수익이 나오는데 사용, 대여, 담보 제공. 사용, 대여, 담보 제공. 대여해주면 안 되잖아요. 남의 거 막 빌려주면 안 되니까 만약에 승낙을 얻지 않았다. 승낙을 얻지 않았다라고 하면 유치권 소멸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은 권리자에게 빌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빌린 거예요? 무권리자. 그럼 병은 요 갑에게 나 임차권이 있다라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할 수 있고 승낙 얻지 않으면 이 과실도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승낙을 얻어서 해야 되고요. 요게 이제 유치권자의 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해야 된다. 남의 거니까 만약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라고 하면 틀려요. 그거보다 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승낙 없이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다. 남의 거를 허락 없이 막 사용하고 다른 사람 빌려주고 담보 잡혀 먹고 이런 거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사용은 된다고 했냐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판례가 이제 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봤던 거 대표적으로 뭐 있었냐면 종전 용도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거였냐면 주택을 주거 용도로 사용했다. 글씨를 다시 쓸게요. 쓰고 보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주택을 주거 용도로 사용한 사건이죠. 어떤 사람이 주택을 공사를 했어요. 공사 대금 받을 게 있는데 대금을 안 주니까 그 사람이 그 주택을 점유하면서 주거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볼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인지 아닌지는 결국 누구 마음이에요? 법원 마음이죠. 법원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야 이러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판례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한 달 동안 1층 홀에서요. 거기에서 영사기를 갖다가 동네 주민들에게 한 달 동안 영화 상영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소멸이다라고 소멸을 청구했어요. 이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니에요.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못 볼 바 아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결국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주택을 주거 용도로 계속 쓴 것도 보존에 필요한 것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건물 소유자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는 반환해야 돼요?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 금지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 자, 위반하게 되면 유치권 뭐 당한다고요? 소멸 청구를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건 유치권 소멸인데 일반적으로는 뭐 유치권도 혼동으로 당연히 소멸될 거고요. 목적물로 멸실로도 소멸돼요. 소멸시효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좀 한번 조문을 한번 볼게요. 380쪽을 보세요. 380쪽. 맨 밑에 326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는 법조문 자체로도 여러 번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유치권은.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용익물권. 자,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이건 담보물권이잖아요. 그죠? 예. 이러시면 제가 집에 가 잠이 안 와요.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고요. 근데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니까 운명을 함께할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채권.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이에요. 이게 담보물권의 부종성이죠. 근데 이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니까 얘는 소멸시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얘는 걸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는 거죠.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행사한다고 해서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니고 얘는 그냥 일반 원칙에 따라 시효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만약에 10년 지나버리면 유치권 어떻게 돼요? 바로 소멸하죠. 어떤 성질 때문에? 부종성. 그러니까 이 경우에 유치권이 소멸하는 건 유치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가 아니라 담보물권의 성질 중에 어떤 성질 때문에? 부종성 때문에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유치권이 소멸되는 걸 막으려면 채권 자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중단시키면 유치권도 소멸이에요, 존속하는 거예요. 존속하는 거예요. 저당권도 마찬가지죠. 저당권 설정해 놓으면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안 걸리죠.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용익물권. 저당권도 안 걸린단 말이죠. 근데 저당권이 있다는 건 당연히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걸려요. 이게 시효 소멸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되는데 이때 저당권이 소멸되는 건 소멸시효 때문이 아니라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해되셨죠? 예, 오른쪽에 뭐 특유한 소멸 사유 1번의 소멸 청구 의무 위반했을 때 선관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면 소멸 청구 당하고 2번에 타담보 제공 청구가 있죠? 조문 보세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받으시고 그거 돌려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유치권자의 권리예요? 채무자의 권리예요? 채무자가 하는 거죠. 우리 시험에 이게 유치권자의 권리라고 틀리게 한번 냈어요. 이건 유치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주어가 채무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채무자가 이거 받으시고 돌려주세요 하는 거고요. 3번 점유의 상실. 자,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 중에 점유의 상실이 있죠. 예를 들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점유가 상실되면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요. 근데 유치권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되찾아오면 반환 청구권 행사에서 되찾아오면 존속이 인정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번 우리 시험 문제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짧게 출제가 됐죠. 답은 뭐야? 포기. 유치권 포기하면 소멸되겠죠. 2번 점유의 상실, 소멸이고 3번 목적물의 멸실, 공통소멸 사유죠. 4번은 채권 소멸되면 담보물권은 무조건 소멸이고요. 5번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유치권이 소멸될 리는 없죠. 유치권은 소유자가 누구든지 간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 유치권이 두 문제씩 나오고 하니까 지금 보신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나오죠. 저당권. 뭐 저당권의 의 성질을 보면 저당권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약정 담보 물권이에요. 약정 담보 물권. 근데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서 봤던 거냐면
임대차에서. 임대차 가면 법정 저당권과 법정 질권이라는 게 나오죠.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토지의 임차인이에요. 토지 임차인이 여기 이제 땅 빌려서 건물을 지었는데 얘가 최후 2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을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하면 뭐가 설정된 것으로 인정이 돼요?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때 이 저당권이 성립하는 건 얘랑 계약을 합의를 한 게 아니고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민법 649조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정으로 만들어진 저당이 아니라 뭐라고요? 법적으로 만들어진 저당, 법정 저당권이죠. 그래서 원래 저당권은 약정 담보인데 토지 임대차 편에 가면 독특하게 법정 저당이 하나 있긴 하다라는 점, 예외가 있다는 점 하나 봐두시고. 그럼 얘는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법이 정하는 거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약정 담보고 얘는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긴 뭐 기초적인 개념들 보는 거고. 그리고 담보 물권이니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우리 전세권 할 때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똑같이 나오는 거죠. 다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당권의 특징 중에 기억하실 점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요.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점은 뭐가 있냐면 점유를 안 하니까 목적물에 뭐가 인정이 안 돼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안 되는 게 두 개죠. 저당권하고 지역권. 지역권과 저당권이 반환이 안 되고 그리고 취득시효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취득시효 하려면 등기부 취득시효든 점유 취득시효든 일정 기간에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 권리니까 취득시효가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럼 저당권이 성립되는 경우 성립은 당연히 당사자 사이의 설정 계약과 뭘 하게 되겠어요? 등기. 계약과 등기해야만 성립이 되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의 당사자는 누구겠어요?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죠. 여기서 그냥 단순히 채권자와 채무자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왜냐하면 설정자는 꼭 채무자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죠. 누가 될 수도 있어요. 물상보증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자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죠. 채권자야죠. 그게 부종성이니까 원칙은 채권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이 유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3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3자 간에 합의가 없으면 이런 경우에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례를 봤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예요. 근데 이 매도인이 자기가 먼저 등기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근데 등기를 먼저 넘겨줬는데 을이 나중에 대금을 안 주면 이거 돈 받기가 되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갑이 을에게 대금 채권을 갖는 거죠. 요 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저당권을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저당권하고 등기 넘겨줬는데 대금 안 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당권을 바로 실행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갑이 생각한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 등기를 넘겨주기 전이라고 하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 그럼 자기 건물에 자기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죠. 우리 법제하에서는 소유자 저당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한 거야. 그래서 자기 아내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사례죠.
그러면 대금 채권자는 누구예요? 대금 채권자는 갑, 매도인이잖아요. 근데 저당권자는 갑이 아니라 A, 제3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원래 무효예요. 무효인데 뭐가 있었다? 합의. 근데 이런 합의를 통해서 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3자 명의 저당권이 유효하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우리 판례도 그렇고 학자들도 예외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합의를 통해서 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A에게. 그러면 실제로 A가 채권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합의를 통해서 3자 명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건 부종성의 위반이냐? 부종성 위반이 아니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효하게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3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부동산 실명법, 부실법 위반이냐?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상 저당권자가 갑인데 명의만 A 명의로 저당권 등기하면 이건 명의 신탁인 거야. 근데 이건 명의 신탁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야. 실제로 누가 저당권자가 됐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와 같은 법리는 가등기 담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가등기 담보, 우리 담보 물건 할 때 봤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와 채권자는 달라도 돼요? 같아야 돼요? 가등기 담보도 담보 물건이에요. 그럼 담보 물건이면 부종성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등기 담보권자와 채권자가 달라도 돼요? 같아야 해요? 같아야 돼요. 다르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3자 명의 가등기 담보도 유효가 될 수 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전세권에도 그대로 나와요. 전세권과 전세금 채권자는 달라도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죠. 걔도 담보 물건이니까. 그런데 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합의.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3자 합의에 따라서 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합의. 합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설정 계약의 당사자고. 그러면 등기를 하겠죠. 계약을 했으니까. 그럼 이때 등기라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존속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 등기라는 건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등기가 저당권의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면 권리는 소멸해요, 존속해요? 그대로 존속하죠. 그러니까 존속하니까 뭘 하면 되냐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되죠. 근데 하나 기억하실 점은 저당권이 불법 말소가 됐어도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 못해요? 경매가 실행됐어요. 경매가 실행되어 버렸다면 이때는 회복 등기할 수 없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어차피 경매가 실행되면 저당권은 존속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소멸해요. 언제나.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요. 그러면 불법 말소가 안 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경매가 실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경매가 실행되었다면 회복할 수 없다. 이 판례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죠.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저당권의 객체는 뭐 이건 당연한 건데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객체는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것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으로 공시될 수 없는 것이면 저당권 설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은 저당권 설정이 돼야 안 돼요. 걔는 등기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은 등기가 되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에서는 조심하실 점이 금전 채권에 한정하느냐. 금전 채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금전 채권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비금전 채권이라도 상관없지만 등기 시에 뭘로 표시해 줘야 돼요? 금전으로 표시를 해 줘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건 뭐 정지 조건부, 뭐 시기부 이런 채권을 가지고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한 채권은 반드시 확정된 채권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조건부, 기한부 채권을 위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저당권의 기본 개념. 여기서는 간혹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간혹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저당권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당권의 효력이에요. 효력. 저당권의 효력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죠. 저당권의 효력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가 나와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 어디까지 담보가 되냐면 원본 담보가 되고요. 또 뭐가 돼요? 이자가 되고 그리고 위약금이 담보가 되고 그리고 지연배상. 이게 이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죠. 지연배상이 담보가 되고 실행비용이 담보가 되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5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구별하실 점 이자는 얼만큼 담보가 되냐면 무제한 담보가 되죠. 무제한 담보가 되고. 근데 이자가 무제한이라 하더라도 변제기를 도과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연이자. 지연배상이 되죠. 지연이자는 얼만큼이냐면 1년분의 하나여 담보가 된다. 그리고 앞에 3개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 되고요. 지연배상 1년분과 실행비용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담보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연배상이 현재 지연된 것이 현재 2년 됐는데 경매가 실행되었다면 우선 변제는 2년치를 다 받는 게 아니라 1년분까지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 우선 변제 안 해주고 1년분으로 잘라서 하느냐? 그렇죠. 이건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죠. 그럼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지연배상 1년분만 변제하면 돼요? 전부 변제요? 채무자는 당연히 전부 변제고 근데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 변제할 때는 1년분만 변제하면 되죠. 저당물의 보존비용. 저당물의 보존비용은 담보돼야 안 돼요? 경매 실행 시에 저당물의 보존비용은 담보돼야 안 돼요? 이것만 담보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것만? 이건 담보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담보 안 되는 게 보존비용을 저당권자가 받아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죠. 보존비용은 저당권자가 쓰는 돈이 아니라 누가 썼겠어요? 설정자가 쓴 거지 저당권자가 받아갈 돈이 아니니까 보존비용은 담보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목적물의 범위예요. 특히 목적물의 범위에서 계속 출제가 되는데 부합물과 종물이 있다. 그럼 부합물과 종물이 있으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 종물에만 미쳐요? 후에 것도 미쳐요? 후에 것도. 이건 시기 상관없어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 종물에는 다 미치게 돼요. 근데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요거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한 번은 뭐가 나오냐면 부합물 종물이 저당권의 효력에 미친다는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 한번 물어봤어요. 당연히 뭐라고요? 임의 규정.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물어봤냐면 부합물 종물을 배제하겠다는 특약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냈어요. 오해했어요.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대항해요? 등기해야 제3자가 알 수 있으니까 이 배제 특약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이를 유추 적용하여 주된 권리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어디도 미쳐요?
종된 권리에도 미치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판례 뭐 있었냐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라고 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유지를 위한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미친다라고 했고요. 또 우리 본 판례에 뭐 있었냐면 집합건물법상의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종된 권리 어디에도 미쳐요?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이게 다 같은 취지의 판례가 되죠. 두 번째,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 미치느냐? 과실에 미쳐야 안 미쳐요? 과실에 안 미치죠. 원칙은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점유하는 거니까. 설정자가 점유하니까 원칙은 안 미치는데 근데 언제부터는 미친다고요? 압류하게 되면 압류 후부터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죠.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요.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토지였어요. 토지. 근데 이 토지에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다.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의 효력은 이 나무에 미치죠. 왜냐하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이 되니까. 안 미치게 하려면 별개로 해야죠. 등기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또는 여기에 종물이 있다. 횟집 건물에 수족관 건물이 있어요. 이게 주물 종물의 대표적이죠.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어디도 미쳐요? 종물에도 미친다. 그러면 주유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토지 밑에 있는 거대한 유류 저장 탱크에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죠.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 주유소에서 종물은 주유기는 종물이고요. 밑에 있는 탱크는 부합물. 그러니까 종물과 부합물은 좀 다르다고 했어요. 종물은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종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합물은 일부러 다루는 거죠. 예를 들어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했는데 증축된 부분이 독립성이 없습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죠. 독립성이 없다는 건 뭐가 됐다는 거? 부합됐다는 거니까 이건 하나의 건물로 되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 과실은 당연히 누가 갖는 거냐면 설정자가 갖는 거죠. 그러면 설정자가 과실을 계속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설정자 입장에서는 이 경매가 빨리 진행되는 게 좋아요? 늦어져야 돼요? 늦어져야 내가 과실을 더 많이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이 의뢰한 사람 입장에서는 경매 절차에 절대 협조를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법이 뭐라고 정한 거냐면 당신이 아무리 과실을 계속 취득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뭐가 된 이후에 압류된 이후에 취득한 것은 전부 다 토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취득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원래 과실에 안 미치는데 언제부터 미친다고요? 압류시.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설정자 입장에서는 과실은 설정자가 취득하는 거야. 근데 언제부터는 취득할 수 없다고요? 압류 후부터는 취득할 수 없다는 걸 효력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 안 미치지만 언제부터 미친다고요? 압류하면 그때부터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저당권이 토지에 설정이 됐어요. 토지. 이게 토지예요. 근데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토지에 저당권이 있고 나중에 건물이 있다. 그럼 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치죠. 토지와 건물은 하나가 아니라 별개니까. 그래서 저당 토지 위에 건물. 저당 토지, 그러니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건물에 미치느냐? 건물에 미치지 않는 거죠. 토지와 건물이 별개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건물이 철거될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민법이 특별히 규정한 게 있죠? 그게 뭐야? 일괄염려죠. 물론 이제 법정이상권도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건데 이거 이제 우리 지상권 할 때 받고 이거 지금 이제 우리 저당권 할 때는 일괄이니까 요 얘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게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경락을 받으면 갑은 을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뭐 볼 것도 없죠. 뭐예요? 나대지. 그러면 인정 안 돼요. 그럼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되면 을은 갑에게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건물 철거가 뭐 사회경제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니까 가능한 한 철거를 막아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토지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랑은 하나가 아니라 별개니까. 그러면 원칙을 관철시키면 건물은 철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론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법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우리 민법 365조의 일괄경매예요. 그럼 일괄경매는 원래 이론상으로 안 되는 것을 법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건데 일괄경매라는 건 권리예요, 의무예요? 얘가 반드시 일괄경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 마음이죠. 저당권자, 이건 권리이지, 권리를 정한 것이지 의무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괄경매가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었어도 돼요, 없었어야 돼요? 없어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축조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일괄경매는 인정되지 않고요. 두 번째, 건물 소유자가 누구여야 되느냐? 누가 건물 소유자 돼요? 저당권 설정자.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A에게 팔아서 현재 A가 소유자이다. 그러면 일괄경매가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게 얘는 누구에게 저당 잡았어요? 갑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은 사람이 A 건물을 경매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건물 소유자는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야 돼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용익권자가, 지상권자 같은 사람, 용익권자가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면 일괄경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누구 거니까? 용익권자. 근데 용익권자가 신축했어도 나중에 설정자가 매수했으면 그때는 된다고 했죠. 이 판례였어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저당이 달려 있고요. 을이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신축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토지의 저당권자가 이 건물까지 일괄경매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당연히 안 돼요. 아니, 갑에게 돈 빌려주고 을의 건물을 경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권자가 나중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서 이 갑이 건물 소유자가 됐다. 지금은 일괄경매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건 아니고 경매를 실행할 때 누구 거면 된다고요? 저당권 설정자 소유면 일괄경매가 되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우선변제예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데 우선변제는 토지와 건물로 나누면 우선변제는 어디로부터 돼요? 토지로부터 되지 건물로부터는 안 되죠. 그 얘기는 뭘 말하냐면 이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권을 인정해 주지만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미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선 변제도 토지로부터만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토지만 경매합니다. 토지만 경매해도 얘가 자기가 빌려준 돈을 다 받을 수 있대요. 토지만 경매해도 채권이 완제된다면 일괄 경매는 금지돼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어차피 권리이기 때문에 금지할 이유는 없어요. 이게 이제 목적물의 범위.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당권의 효력에서 본 건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봤고요. 두 번째는 뭘 봤냐면 목적물의 범위. 그래서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취득자 볼 건데 일단 문제를 보고 제3취득자 보죠. 390쪽을 한번 볼게요. 390쪽. 390쪽의 문제를 보면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미쳐요, 미쳐? 미치죠. 이건 어떤 말 때문에 미쳐요? 독립적 효용이 없다. 그럼 부합됐다는 거죠. 니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 미치죠. 이거잖아요. 그죠?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은 그 건물을 위한 토지 임차권, 지상권에도 미친다.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 미치고 디귿.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 그렇죠. 전유 부분이 주된 권리면 대지 사용권은 종된 권리니까 당연히 미치겠죠. 자, 그 다음에 제3취득자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